자, 오늘 2월 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그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한반도의 평화 해빙 무드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의 방북 보도가 나와서 물론 일단 본인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 있지만 여러모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연통TV는 그 금융 전문가죠. 말하자면 금융계 사관학교라도 할 수 있는 대우증권에서 기초 체력을 닦으시고 이후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 그 매크로 관련해서 총괄 투자 분석 부장을 거치셨고요. 지난해 5월 맞죠? 네. 지난해 5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시는 김학균 센터장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증권 투자 분석하면서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반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통일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제가 뭐 통찰이 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고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 센터장님 그 용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 약간 장군 스타일의 이거와는 다르게 또 목소리나 전반적으로 약간 여성스럽게 느껴지시네요.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정말 사는 게 여성스럽진 않는데 비주얼이랑 이 목소리가 잘 매치가 안 돼서요. 전화로 통화하다가 만나면 그래요? 놀라는 기자들이 연락이라고 합니까? 예. 저 자신이 좀 그 공력이 짧아서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여러 주변 경제부 기자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센터장님에게 날카로운 분석만큼은 시장에서 상당한 파장과 파급력을 항상 미치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자, 최근에 네. 그 짐 로저스, 이분 세계적인 투자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애초에 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짐 로저스 말고도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예. 뭐 이제 앞으로 뭐 상황이 북한에 대해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뭐 짐 로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 밖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북한을 말하는 그 유일한 사람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투자라든가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십수년 전에 2006년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한국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러 이제 홍콩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이 많았을 때였는데요. 예.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 했던 얘기가 야 너네 통일되면 바로 국민소득 반토막이 나고 하면서 뭐 신흥국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선진국 지수 들어가 봐야 우려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 투자 한 사람의 얘기였습니다만은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의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든 게 한 2011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도 참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기 정체를 경험하다 보니 통일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도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이요.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북한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오히려 뭐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열기가 뜨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금융시장에서 통일 펀드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팔리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어떤 그런 기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외국에서 이를테면 짐 로저스 같은 분이 사실 그 유니크하게 이제 북한을 말씀을 한 거지만 그냥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이 증폭돼서 나타난. 물론 이제 짐 로저스 같은 분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워렌 버핏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과 더불어서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성공한 투자자인데 조지 소로스와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학을 전공했군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도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와 동업을 했던 게 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예, 이제 조지 소로스와 이제 그 헤어진 것도 이제 79년, 80년 이때 헤어져서 한 30년 동안 저술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또 이분이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설파하고 다녔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게 될 거고 중국 주식 사야 된다는 주장을 뭐 십수년 전부터 했는데 뭐 중국 주식의 성과가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쓴 책을 봐도 그냥 기본적으로 통찰이나 글도 잘 쓰고 아주 재미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말하는 투자의 시계는 내가 중국 주식 사서 1, 2년에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20년, 30년 정도를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람이 중국을 좋게 말하면서 자기 딸은 그 중국어를 배워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딸을 중국에 보내서 싱가포르 가서 같이 살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성과를 누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긴 호흡에서 얘기를 좀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상품 투자 전문가로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있죠? 예. 짐 로저스가 이제 원자재 투자 인덱스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이걸 때 돈을 벌었고 이후에는 조금 남들이 안 하는 틈새 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짐 로저스가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미얀마 같은 곳을 또 열심히 봐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미얀마.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것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되면 말고식으로 찔러보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투자 펀드 나와가지고요. 모터사이클을 타고 거의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가볍게 그냥 찔러만 보는 그런 깊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기행을 했지만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뭐 지역의 경제 제도, 뭐 관료들의 어떤 것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한 20여 년 전의 일이니까 뭐 세상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가보고 또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투자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의 그 대북 관련주 아난티 투자를 그러니까 상임이 사회이사를 맡았죠. 그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아난티가 대박이 났어요. 네, 주가가 뭐 배 이상 올랐죠. 한 9,000원 지난해 말까지 9,000원, 10,000원 안쪽이었던 게 지금 보니까 뭐 26,000원대를 유지하던데요. 금융 투자 전문가로서 아무래도 좀 위험성은 따르는 부분이죠. 이게 오버밸류에이션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오버밸류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테마주 이를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대북 관계 테마주는 예전에 이제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 이제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늘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될 때마다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줬던 주식은 별로 이제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관계가 단절적이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투자자들에게 대북 관련 주식이 어떤 그 이익을 돌려준 경우는 제 기억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이제 살피시면서 뭐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북이 우리 남측과는 또 다르게 그 자원 부국이라는 부분인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도 좀 주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짐 로저스 스스로가 말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천연 자원이 부전 자원이 많고요. 또 교육받은 굉장히 그 저임금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또 원래 짐 로저스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에 그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천연 자원도 뭐 짐 로저스가 북한을 좋게 보는 예. 뭐 중요한 논거라고 스스로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가능성을 좀 더 짚어보자면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북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 브랜치들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영증권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저희 관계사인 그 신영자산운용에서 이 통일펀드라는 거를 이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이제 북한 리서치 팀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죠. 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네.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주식시장 네, 이 리포트를 혹시 꼼꼼히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기 보면 어쨌든 북에 대해서 초기 투자에 약 122조 원이 들어가고 네. 거기서 경제 효과는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뭐 초기에 인프라를 깔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122조 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적은 돈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명목 GDP가 1,700조 원이니까요. 아, 1,700조 원. 예,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인데 뭐 1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개발에 필요한 돈이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1차 핵 위기가 난 이후에 예.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94년에 이제 제네바 합의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때 핵을 가지려고 했었던 명분이 국제사회는 너네 그걸로 무기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한 거고, 그렇죠. 북한은 전기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94년도 제네바 합의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네 핵 의심 물질 폐기하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캐도라고 하는 네, 이제 그랬습니다. 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국제 일종의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경수로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때 한국이 70% 됐고 그리고 일본이 10%인가 20% 됐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이 기름으로 중유로 현물 지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뭐 100% 한국 돈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국제 간의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만 뭐 이런 가정들이 그야말로 너무도 많은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한된 가정 속에서 뭐 그런 정도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라는 게 뭐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하지만 네. 뭐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과거로부터 경제 효과 300조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경제 효과라고 하는 걸 그 남쪽으로 이제 스피로버 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네.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북쪽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알 수 뭐 없는 거기까지도 뭐 이제 네, 그 부분까지는 아주 논란도 면밀하게 좀 나눠지진 있을 수 않은 있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냥 장밋빛으로 봐서는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지금 한반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남북 관계와 예. 그리고 서독이 독일을 흡수 통일했던 사례와는 좀 다르죠. 지금은 뭐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이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건 거의 전 경제적으로 보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없애고 일단 서로 체제를 인정을 하면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한 민족이고 그런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한 공동체를 지향을 할 때는요. 우리가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을 비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서독이 독일을 흡수 통일할 때도 인프라 투자가 많았던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복지 지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야지 그때 국민소득이 서독이 독일의 한 9배 정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남북한의 격차는 뭐 훨씬 더 큰데요. GDP가 50배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도 투자지만은 우리가 비슷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지원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금융가 쪽에서는 뭐 건설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위 인프라가 깔리는 것들 수혜주를 찾는데 예. 뭐 이제 통독 과정을 본다 그러면 또 뭐 필수 소비재, 음식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굳이 효율성이 높은 굉장히 이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로만 예. 돈이 가기는 좀 힘든 구조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흡수 통일은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경제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유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전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지금은 어쨌든 뭐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것이 예.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떤 통합이나 아니면 네네. 경제적 부담이나 효율성을 생각해 예, 본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한 건 사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축적물이 이제 잉여물이 쌓이는 것인데요. 예. 우리 이제 뭐 성장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령화가 빨리 진전이 되면서 남한에서도 이제 돈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적어도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당위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네. 저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만사라고들 얘기를 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네. 아무리 좋은 이상적인 구호를 내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부분들 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사실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저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태도가 이제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개성공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그런 중소경공업이 네. 한국 경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는데 한 경제가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들면 경공업을 하다가 그런 첨단 산업 바로 가겠습니까? 어떤 연착륙이 필요한 건데요. 개성공단은 저는 이게 경제적 논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활로를 찾기 어렵던 한국의 조립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면서 어떤 그런 완충 기제를 마련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제 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양하게 좀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이제 그 금융 자산이 한 2,500조 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되죠. 네. 말씀을 하셨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2,500조 원이 좀 투자가 재투자가 되고 네. 돌아가야 우리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 뭐 규제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네. 정말 돈이 물꼬를 틀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는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뭐 대책 없이 어디로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민족적인 당위를 찾으면서 또 그 안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한국 경제를 통일에 대한 논의 혹은 뭐 대북과의 경협이 네.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기간 내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몇몇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성공단의 중소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몇몇 부분들은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좀 그런 기대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네. 반도체 공장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북쪽과의 어떤 계속 물밑 협의 같은 게 기대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이 북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투자 이런 걸 발표할 수도 있을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알기가 참 힘든 예. 이슈네요. 아무튼 조금씩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또 북이 상당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성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네. 그 북미 정상회담도 베트남에서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제조업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제조업 생산 기지가 들어가기에는 예. 조금 더 뭐 여건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장 그렇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저는 뭐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향후의 가능성 차원에서는 뭐 그런 논의들이 저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통계 데이터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지만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 경제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외곽에서 관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논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같은 예. 곳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 같은 걸 추론하는데 예.
뭐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경제 지표를 중국의 관료들이 발표하는데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북한은 뭐 이제 지표 자체의 진실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뭔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이제 없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런 재미있는 관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도 이제 북한을 다녀오고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보다 북한 경제가 괜찮다.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추론한 2017년도 북한 GDP 성장률은 한 3%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예. 실제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적인 거래 관계, 교환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뭐 장마당 같은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마당과 관련해서 매우 좀 흥미로웠고 또 공감 갈 수 있었던 통찰은 이게 장마당이 사회주의에서 사실은 배급하는 체제와는 맞지 않는 건데요. 그렇죠. 북한이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시기를 겪었죠.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자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이러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북한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북한에서 각자 도생의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정부가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교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북한의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거래 시스템, 화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뭐 이 역시 저도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북한 경제가 잘 돌아가냐 나쁘냐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관찰자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보다는 네. 북한이 비교적 활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뭐 중국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음으로 양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 뭐 북한이 그걸 뭐 좀 버틸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버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소수의 견이 아니라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센터장님 거와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 일화나 뭐 예화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건 뭐 저희가 아직 방송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평양 출신 북한 이탈 주민으로부터의 전원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 들어서 그런 장마당 특히 이제 평양에만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마켓이 자리를 잡았고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그 윗선에 대한 그 게이트웨이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장벽은 있지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탁구장을 하든 무슨 뭐 게임장을 하든 뭐 롤러스케이트장을 하든 그런 것을 개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증언 하나는 그 북한의 상류층이 존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쪽 그리고 그 대우받는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쪽의 자녀들은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가면 한 번 놀러 가는데 인당 한 $500씩 쓰기도 하고 한다네요. 아, 해외로 가는 건가요? 아니, 그 안에서요. 북한의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불이 굉장히 큰 예. 돈인 것 같네요. 그런 증언들이 맞다면 어쨌든 표현의 여러 가지 그런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마켓,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 움트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되고 있다고도 자본주의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맹아적 형태.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유재산에 근간한 교환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북한에 실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고픈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속 북쪽에도 콜을 보내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현실성 높은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에는 너무 근거들이 데이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좀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그 무역 문제 갖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쟁인 거죠 지금 사실상 그렇게 봐야죠. 전쟁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네. 타협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화웨이는 망하는 겁니까? 화웨이는 자기의 길을 가겠죠. 왜냐하면은 네. 그 중국이 들어와서 특정한 산업 생태계를 망쳤다는 거 이제 중국 이외 국가 입장에서인데요. 너무 네. 많습니다. 중국 들어와서 아. 철강 공급 과잉됐죠. 조선도 공급 과잉됐죠. 디스플레이도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 비즈니스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런 경쟁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철강이나 조선은 미국의 이해관계,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요. 중국의 그 제조 2025라고 하는 산업진흥 계획은 미국이 잘하는 걸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코드가 있고, 다만 그건 뭐 미국 생각이죠. 그건 뭐 미국만 하란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지적을 하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 아마존이라고 치면 각 나라에서요 제2의 아마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뭐 텐센트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불공정 경쟁을 하면서 자국 기업들을 키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갈등의 코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올 한 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봉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트럼프 당선되고 2년 동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거든요. 뭐 트럼프가 관세 실제 올리겠어? 그런데 올려버렸고, 뭐 중간 선거 이후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봤는데 더 나빠졌는데, 지난 2년과 올해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미국 경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경제 좋았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도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호무역의 칼을 휘두를 때 자기들이 감내해야 될 위험도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저는 뭐 봉합이 될 여지가 더 안 나빠질 여지는 있는데 뭐 본질적인 타협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산업 섹터, 특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별로는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수혜 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갈등이 완화가 네, 되거나 다행입니다. 예. 한국 경제 살아나야 우리 통일도 삽니다. 네. 같이 한번 화이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